안녕하십니까. 변리사스쿨에서 지구과학 강의하는 장명선입니다. 자, 우리 63회 변리사 시험 1차 대비 자연과학개론이고요. 우리 2달 전까지, 한 달 반쯤 됐나요? 한 달 반 정도 됐죠? 그때까지 기본 강의를 좀 마무리를 했었고, 정리 한번 쭉 한번 봤었고, 이제 우리 심화 강의, 그리고 심화 강의에다가 문제풀이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심화 강의를 하면서 문제풀이를 하게 될 텐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변시에서 보는 자연과학개론 31번에서 40번까지 나오는 문제보다는 지금 우리 이제 PDF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더 어렵습니다. 제가 노리는 바는 뭐 늘 그랬지만 이 문제풀이 과정에서 난이도가 보통 1.5배에서 2배, 어쩌다 한두 문제는 난이도가 한 3배 가까이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접해 보면서 요 문제들이 좀 수월하게 풀리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로 문제를 풀이 강의를 구성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래서 난이도 요 정도에 해당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막 희한한 색깔들 좀 분필을 많이 갖고 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실제로 변시의 31번부터 40번까지에 있는 이 문제들은 그림이 들어가 있는 문제가 절반이 안 됩니다. 뭐 갑자기 올해 컨셉이 바뀌어가지고 그림 있는 문제를 막 7, 8개까지 낼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 거의 없어요. 그림 문제가 반도 안 될 텐데, 제가 지금 난이도를 높여서 만든 이 문제들은 10개 중에 거의 10개 중에 한 7개? 6, 7개 이상이 그림이 있으니까 그 그림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좀 더 하고, 그리고 요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이론이 뭐였는가, 그런 것도 좀 정리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PDF가 올라가게 되면 강의를 보실 때 문제를 미리 풀어 보시고, 그리고 강의를 듣는 걸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뭐 첫날이니까 문제 한 40문제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오늘은 문제를 다 풀 생각인데, 딱 봐도 이건 너무 문제가 시간 낭비다, 굳이 이런까지 풀어야 되나 싶을 때는 과감히 점프하겠습니다. 한 개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개념서에 있는 책 순서대로 챕터를 짰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매년 동안, 수년 동안 무지하게 문제 개수가 많았던 고체지구 파트가 한 2번째인가 3번째 정도에 가 있어요. 이 파트를, 고체지구가 4번째가 있구나. 4번째 파트에 고체지구 파트가 가 있는데, 이 고체지구 파트는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거의 한 100문제 정도 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비슷한 주제의 문제들도 막 섞여 있어요. 뭐 아까 35번에서 푸는 것 같은데 뭐 50 몇 번에 또 있고, 뭐 다른 문제이긴 한데 여기저기서 막 끌어오다 보니까 비슷한 문제가 겹칠 수도 있는데, 그냥 안 걸으려고요. 그냥 다 해보려고. 자, 그렇게 일단 초반에 알려드릴 거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 이제 정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너무 또 오래돼가지고 다 까먹었나요? 그럼 할 말 없자. 첫 번째, 지구의 구조와 구성 물질. 그러니까 지구 일반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으니까 전반적인 얘기들 나옵니다. 뭐 이 안에는 그냥 지구 역학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지구 물리학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또 뭐 지질학에 대한 얘기도 조금 나오고, 뭐 광물 얘기도 언급을 하니까. 그리고 사실은 살짝 지구의 자전이나 공전 얘기 나오면서 천문학적인 내용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또 각 세분화된 단원으로 들어갈 때 깊게 들어가니까, 지금은 지구의 기본적인 구조, 또는 지구의 기본적인 물리량들, 또는 지구의 움직임들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보자고요. 제1절이 뭐다? 지구의 구조와 구성물질. 자,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뭘 떠올려야 되느냐? 지구는 크게 기권, 수권, 지권, 또 뭐 이 안에 들어있는 생물권, 그리고 구성물질은 대기는 질소, 산소가 대부분인 애들로 되어 있고, 지표면 같은 경우는 산소, 규소가 주성분인 애들로 되어 있고, 수권은 H2O로 되어 있으니까 수소하고 산소가 주성분이고, 생물권은 CHO가 주성분이다. 질소까지 포함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리고 계셔야 됩니다. 구성물질, 어차피 기권, 여기는 지권, 여기는 수권, 여기는 생물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여서 된 물질들이 대부분이란 얘기죠. 그죠?
자, 하나씩 갑시다. 지구의 모양과 크기, 질량. 지구의 모양은 일단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뭐라고 알고 있느냐? 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 그런데 완벽한 구는 아니더라. 완벽한 구는 아니더라. 그리고 그 구라는 녀석이 이제 뒤쪽에 이어서 나오지만 구라는 녀석이 자전이라는 걸, 공전이라는 거를 함으로 인해서 완벽한 구의 형태를 띠지는 않고 이렇게 약간 타원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 지금 참고로 지구 타원체라는 말과 지오이드라는 말 구분하는 거 출제가 된 적이 과거에는 되게 많았는데 최근 한 3, 4년 동안 나온 적이 없죠, 거의. 이거는 지구의 평균적인 형태를 나타낸 거고 이거는 지구의 세세한 형태를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실제로는 지구 표면 되게 울퉁불퉁하니까 요걸로 해석하는 게 좀 맞아떨어지는데 우리 우주에서 뭐 달에서 멀리까지 안 가고 달에서 지구를 보면 동그랗게 보인다. 그래서 동그랗게 보인다. 근데 완벽한 구는 아니고 가로의 길이, 적도 반지름이 극반지름보다 약간 큰 타원의 형태를 띠고 있는 약간 찌그러진 구 모양이다. 그럼 이거를 이유를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유. 왜 적도 반지름이 더 크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렇게 구가 있고 자전축이 있다고 했을 때 실제로 기울었지만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자전하게 되면 적도를 따라 빙글 돌아가는 거는 24시간 동안에 이 긴 거리를 돌아가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24시간 동안에 요만큼 돌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가 훨씬 더 실제로 돌아가는 속도가 빠르다? 저위도 쪽이 빠르다. 그래서 여기는 바깥쪽으로 밀려나가려는 원심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원심력에 의해서 외곽으로 부풀어 오르는 힘이 커서 여기서 여기까지 해당하는 이 적도 반지름이 여기서까지 해당하는 극반지름보다는 대략적으로 한 300에서 400km 정도 크더라. 뭐 한 300에서 400까지는 아니고요. 너무 많이 얘기했네. 지금 딴 얘기. 지구의 공전 궤도 반지름에다가 딴 생각했는데. 지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적도 반지름이 300이면은 극반지름이 299 정도 되니까 한 몇십 킬로 정도 차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우리는 또 이런 말 씁니다. 뒤쪽에 나오니까 편평도라는 말 쓰기도 해요. 편평도. 편평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적도 반지름 분의 적도 반지름 빼기 극반지름 값. 이거를 편평도라고 놓고 지구는 약 300분의 1 정도 됩니다. 참고로 태양계 행성 중에 300분의 1이면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구분이 잘 된다, 안 된다? 확실히 가로 길이가 좀 더 길어. 구분 잘 안 되고, 이 정도 되면 구분됩니다. 가로 길이가 50인데 세로 길이가 49다. 이 정도 되면 구분돼요. 토성이 편평도가 이 정도 됩니다. 토성. 토성 같은 경우는 골이 있는 방향, 가로축이 좀 더 긴 게 눈에 보여요. 축을 이렇게 수평에 가깝게 만들어 놓으면 확실히 좀 납작하구나라는 게 눈에 보인다고. 이건 눈에 안 보여요. 물론 몽골 사람들은 보일 수 있겠지. 그죠? 그렇다고요. 자, 이유는 지구 자전에 의한 원심력 때문에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 증거. 그럼 여기다 그림 그리면 좀 과장해서 그려볼게요. 좀 과장해서 그리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죠? 딱 봐도 여기가 훨씬 길죠? 자전축을 이렇게 있다고 치면 확실히 요 길이보다 요 길이가 훨씬 길죠? 그죠? 티 날 정도는 되죠? 티 날 정도는 되는데, 자, 요렇게 했을 때 위도 1도 간의 거리, 1도를 여기다 표현하기 좀 그러니까 한 10도 정도 있다고 칩시다. 여기도 한 10도 정도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10도에 해당하는 거리가 요만큼인데 여기는 10도에 해당하는 거리가 이만큼이에요.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쪽을 좀 더 길게 그렸어요. 저위도 쪽보다 고위도로 갈수록 1도에 해당하는 거리, 그러니까 똑같은 위도 간 거리가 고위도로 갈수록 길어진다. 그리고 진자의 주기가 고위도로 갈수록 짧아진다. 진자가 뭐예요? 진자? 추야, 추. 추를 여기다 그냥 덮어쓰기 해볼까요? 추를 천장에다 이렇게 매달아 놓고 이 녀석을 쭉 해가지고 띠용 이쪽으로 쭉
왔다 갔다 할 때 걸리는 시간을 진자의 주기라고 하는데 이 진자가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 t는 2파이 루트 g분의 l 스몰 l 써도 되고 요게 이 진자의 주기 구하는 식인데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고위도로 갈수록 짧아진다는 얘기는 t가 짧아진다. t가 짧아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이거 분자에 들어갈 거고 얘만 분모에 들어가는 거니까 실의 길이 고정됐어. 3.14가 변할 리는 없어. 변수가 얘밖에 없네요. 그럼 쥐값이 커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쥐값이 왜 커져요? 가까우니까. 쥐값이 커진다. 그 얘기는 뭐다? t가 줄어든다. 그 얘기는 상수다 보니까 쥐값이 커진다. 쥐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여기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R 적도 반지름, R 극반지름 그러면 이게 크고 이게 작다는 얘기죠. 편평도가 300분의 1 정도 되는 거니까 이 거리가 가까워서 중력이 크니까 중력 가속도도 크고 그것 때문에 진자의 주기가 짧아지는 걸 알 수가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 지구 타원체라는 게 결국은 지구의 평균적인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거리 측정하는 그러니까 몇 도에 해당하는 몇 도에 해당하는 몇 도에 해당하는 그걸 이용해서 삼각 측량 여기 해서 이렇게 거리 가늠한다. 여기서까지 거리가 얼마나 된다. 거리가 얼마나 된다. 이런 거 측정하는 거라서 그걸 삼각 측량이라고 하고요. 자, 거리 측정하는 걸 삼각 측량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반지름 구할 때, 지구의 부피 구할 때, 지구의 반지름, 부피, 표면적, 또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편평도 계산할 때 이 지구 타원체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저거 말고도 한두 개 더 있는데 뒤에 문제 가지고 보도록 하고 지오이드는 뭐냐? 지금 앞에 요점 정리 그림을 제가 웬만하면 안 넣어놨거든요. 아예 없어요. 이번 챕터에서는. 평균 해수면을 육지까지 연장한 면. 그래서 가상의 지구 모양. 실제와 그나마 비슷하죠. 그래서 성질, 중력 방향의 수직이다. 중력 방향의 수직이라는 말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뭐랑 연결되느냐? 여기랑. 지하 물질의 밀도 분포에 따라 굴곡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지표면의 모습이 뭐 이렇게 해저 지형이 있다. 여기 바다다. 라고 하면 지오이드는 일반적으로 해수면에서는 조금 원래 해수면보다 좀 높게 나오고요. 지오이드. 육지에서는 좀 낮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표면이고 이게 해수면인데 지오이드면은 육지에서는 좀 실제 굴곡보다 낮게 나오고 바다보다는 좀 높게 나오게 된다고요. 이거 되게 잘 나옵니다. 자, 이거 가지고 구분하시고 위치 에너지의 기준면이고 그 다음에 지구 타원체보다는 육지에서는 높고 그러니까 지구 타원체는 여기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구 타원체는 쓱 육지에서는 지구 타원체보다는 높고 바다에서는 좀 낮게 나온다고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지오이드 면이 육지에서는 지구 타원체보다 높고 바다에서는 어떻다? 육지에서는 높고 바다에서는 낮게 나타나게 되는 거로. 이거 잘못 그렸다. 오이, 그림 이상하다 했어. 바다에서는 좀 낮게 나타난다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여긴 낮게 나타난다고요. 그림이 좀 지저분하니까 나중에 문제 가지고 또 보도록 합시다. 자, 아무튼 그 경계가 있게 되겠고요. 주로 높이를 측정합니다. 고도를 측정하던가 수심을 측정하던가 할 때 기준이 된다. 뭐의 기준이 된다? 이 수심 측정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몇이다. 여기서부터 몇이다. 여기서부터 몇이다. 이렇게 될 때 기준이 되는 게 뭐라고요? 수준 측량의 기준이 되는 게 지오이드라고요. 자, 요거가 수평적인 거리를 측량하는 기준이 되는 거는 지구 타원체가 되고 높낮이를 판단하는 거는 뭐가 된다? 지오이드가 그 기준이 된다. 요것도 이제 나중에 우리 문제 풀면서 그림 같은 것들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구의 크기를 측정한다. 크기라는 말 되게 뭐랄까 넓은 범위를 포함하는 말이죠. 크기를 포함한다. 크기를 측정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측정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반지름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원 둘레를 물어볼 수도 있고, 구라고 표현하면 구의 부피를 물어볼 수도 있고, 구의 건널비를 물어볼 수도 있고, 이게 다 크기를 물어볼 수 있는 것들 쭉 한번 정리해 본 건데, 얘네들 공통점이 뭐예요? 다 반지름 R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죠? 얘는 2파이 R. 그죠? 2파이 R. 여기는 반지름 R.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덧넓이는 4파이 R 제곱. 뭐 굳이 더 껴맞추게 하면 단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단면적 파이 R 제곱. 이런 식으로 크기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지구의 크기를 측정한 사람, 기원 전 사람이고요.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지구를 완전한 구라고 가정을 하고, 햇빛은 지구에 평행하게 들어오며, 이런 거 본 적 있죠? 이렇게 지구를 그려놓고 햇빛이 지구에 평행하게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막대기 쫙 세워놓고 이 막대기에 그림자가 이만큼 생기더라. 그죠? 그래서 이 그림자가 생기는 걸 이용해 가지고 지구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각도 세타,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두 지점까지의 거리를 L, 그리고 여기를 지구의 반지름 R 이라고 놓게 되면 여기서 식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었죠? 저기 나온 거 살짝 바꿔볼게요. 360도와 세타의 관계는 2파이 R 대 L의 관계에 있다는 거, 그죠? 어차피 내항 외항 곱해서 R은 2파이 세타분의 360도 곱하기 L만 나오면 다 똑같은 거예요. 뭐 굳이 저 식만 외울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이거를 계산한 사람이 에라토스테네스인데, 그럼 이 두 지점은 어떤 두 지점이냐? 요 지점과 요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 지도상에서 동일 경도상에 위치하며 위도는 다른 두 지점. 이 두 지점을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알렉산드리아하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알렉산드리아하고 저기 아프리카 내륙에 있는 시에네라고 하는 두 동네, 사실은 경도가 다른 지점이라서 오차가 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방식, 요렇게 비례식을 이용해 가지고 반지름 R을 구하는 식을 찾으면 되고, 앞에서 되겠지만 2파이 세타분의 360도 곱하기 L만 유도될 수 있으면 어떻게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뭐 이거 앞뒤 바꿔도 상관없는 거고. 자, 해봤더니 고위도로 갈수록 지구 반지름이 길게 계산된다라고 나왔죠? 이거 앞에서 있었던 거 중에 지구가 타원체라는 거, 적도 반지름이 극반지름보다 약간 큰 타원체라는 거, 요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곡률 반지름이, 요거 써놓으세요. 곡률 반지름이 고위도에서 크다. 곡률 반지름이 고위도에서 크다. 저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리고 그림을 그리긴 했지만, 지구가 실제로는 이렇게 찌그러진 타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극지방 쪽을 기준으로 원을 그린다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지만, 적도를 기준으로 원을 만들면 원이 이렇게밖에 안 만들어진다고. 그럼 적도를 가지고 반지름 따지면 요거밖에 안 되겠지만, 극지방을 가지고 반지름을 따지면 거의 이만큼이 되겠죠? 이걸 곡률 반지름이라 그래요. 곡률 반지름이 고위도 기준으로 하면 크게 나온다고. 고위도 기준으로 하면 이만큼 나오지만 저위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요만큼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 곡률 반지름이 고위도에서 더 크다라는 거를 알아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실험을 통해서 에라토스테네스가 이거를 알아냈다는 게 아니라, 에라토스테네스는 여기까지 구해서 R 값을 구했는데, 실제로 지구의 크기를 이용하는 방법, 에라토스테네스의 방법을 써먹었더니 북위 10도에서 20도 사이를 이용해서 아까 방법을 쓰는 거랑 북위 40도에서 50도 사이, 똑같이 10도 위도인데 또 북위 뭐 80도에서부터 90도까지 이렇게 해보면 이걸 가지고 구한 지구의 크기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왜? 지구는 타원이니까. 그게 이제 요 곡률 반지름 얘기하고 연결되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지구의 크기는 그렇게 구했다. 요 과정
나중에 개념서에서 한 번 더 정리 한 번에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의 질량은 어떻게 측정하냐? 질량. 지구의 질량 라지 M이라고 나 볼게요. 라지 M이라고 하는 녀석이 쭉 있을 때, 지구가 있을 때 지구 위에 스몰 M이라는 녀석이 있다고 치면 이 둘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만류인력을 중력이라고 놓고, 뭐라고 놓고? 만류인력을 곧 중력이라고 놓고, 중력은 곧 또 무게잖아요. 중력은 무게다 보니까 무게는 중력이다 라고 놨더니 스몰 m 약분돼 버리면 이제 라지 m만 남겨놓고 넘기면 분자에 있던 g가 내려가고 분모에 있던 r이 넘어가서 g분의 r 제곱 스몰 g, 여기서 스몰 g는 중력 가속도, 그죠? 결국은 어느 지역에 거기서 뭐 예를 들어 한반도 정도의 기준으로 놓으면 한반도가 있는 곳 그 정도 중위도에서 지구의 반지름, 중력 가속도는 뭐 9.8 정도 될 거고, g는 만류인력 상수. 그러니까 대부분 이거 다 상수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m 값이 r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그 정도 요 식 유도하는 과정만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중력이 만류인력이다. 그래 놓고는 이 식을 라지 M에 관련 식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쭉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반지름이 크면 아무래도 지구가 더 크게 관측이 되겠죠. 그죠? 만약에 내부가 균일하다면, 여기서도 지금 전제로 깔고 있는 게 이 지구의 내부가 균일하다면 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값으로 계산하면 오차가 무지막지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얘기했냐면 앞에서 지구의 반지름 측정하는 거였고 여기에서 지구의 질량 쟀어요. 반지름 측정, 지구의 질량 측정. 그럼 지구를 구라고 놓게 되면 뭐 구할 수 있습니까? 밀도 구할 수 있죠. 밀도는 언제나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그럼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으로 넣고 질량을 라지 M으로 넣어버리면, 계산한 값을 넣어가지고 계산해 버리면 지구의 밀도가, 평균적인 밀도가 5.52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지? 그럼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개념 정리할 때, 기초 강의할 때, 기본 강의할 때 지각은 해양 지각, 대륙 지각. 어디가 더 밀도가 크다 그랬죠? 해양 지각의 밀도가 크다 그랬고요. 뭐 외우시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대륙 지각이 평균 2.7g per 세제곱 센티미터, 해양 지각이 약 3.0g per 세제곱 센티미터. 심지어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인 모호면 아래쪽은 어땠냐? 감남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고 밀도는 약 3.3g per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나왔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야, 밀도가 2.7에서 3.3, 흔히 말하는 우리 판구조론에서 암석권이라고 불리는 녀석들은 밀도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지구 전체 평균을 냈더니 밀도가 이만큼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지구 내부에는, 여기서 내부라는 건 주로 핵이겠죠. 핵에는 지각이나 멘틀보다 밀도가 훨씬 큰 물질이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외핵과 내핵이 뭘로 돼 있다? 주로 철과 니켈로 돼 있다. 그쪽 가면 밀도가 막 10, 11까지 가니까 전체 지구 평균 내면 걔네들로 인해서 평균값이 무지하게 상승해서 5.52까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태양계 행성 중에 지구형 행성들이 밀도가 그렇게 나옵니다. 유사하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겨보시면, 뒤로 넘기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보시면 지구의 이제 층상 구조입니다. 대기권에, 수권에, 직권에. 자, 대기권부터 가볼까요? 대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의 연직 분포에 따라, 기온의 변화, 연직 분포, 변화에 따라서 4개의 층으로 구분한다. 원래 그림상으로는 밑에서 위로 쭉쭉쭉 가야겠지만 그냥 순서로 써볼게요. 대륙권은 지표에서 약 12km.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대략적으로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중위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적도에 가면 얘보다 더 높이 15, 16km에서 대륙권이 만들어지고 극지방에 가면 거의 적도에 비하면 반토막 나버린단 말이에요.
자, 하여튼 12km 정도 높이까지 되고요. 높이에 따라 기온이 하강한다. 그 얘기 뭐죠? 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밀도가 커진다. 밀도 작은 공기 밑에 있고 밀도 큰 공기 위에 있으면 잘 안 내려오려고 하나? 아니죠. 무작위 내려오려고 하겠지. 밑에 있는 거 위로 올라가려고 하겠지. 가만히 안 있으니까 매우 불안정하고 대류가 발생한다. 그리고 확산도 되게 잘 일어납니다. 확산도 잘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대류 속에서 기상현상도 가능하죠. 수증기의 증발과 음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기상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성층권은 12에서 50km. 요 사이는 뭐라고 부릅니까? 자, 요 사이. 대륙권과 성층권의 경계면을 우린 뭐라 그러죠? 권과 권 사이의 경계면. 아래층 이름 갖다 붙여서 대륙권 계면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대륙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데 중간에 기온이 낮아지지도 않고 높아지지도 않는 어느 정도의 높이층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긴 변화가 없으니까 퍼즈라고 불러요. 퍼즈. P-A-U-S-E. 뭐 잠시 멈춰있다 뭐 그런 뜻이겠죠? 거기를 대륙권 계면. 퍼즈 3번 나온다고요. 하여튼 대륙권 계면 이것도 알아놓으세요. 미 변시에 가끔 이런 아주 좀 막말 좀 하나만 해볼게요. 지랄 맞은 문제가 하나씩 나옵니다. 아무튼 대륙권과 성층권 사이는 대륙권 계면. 그래놓고 그 위에 올라가면 성층권 대충 12에서 50 높이에 따라 기온 상승. 그럼 매우 안정하겠네요. 위에 있는 애가 밀도가 작고 밑에 있는 애가 밀도가 크니까 매우 안정하겠죠. 그리고 성층권 얘기 나오면 대략 20에서 30km 부근에 몰려있는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한다. 뭐 이건 거의 지겨울 정도로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 성층권은 생긴 지가 사실은 얼마 안 됐다. 뭐 고생대 한 말기쯤 그쯤에 와서 성층권이 생겼다라고 보면 되겠고, 이번에는 중간권으로 가봅시다. 중간권 50에서 80 뭐 한 100km까지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여기도 높이에 따라 기온이 하강해요. 대륙권처럼 하강해요. 따라서 대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불안정해요. 근데 여기는 특징이 그러나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수증기가 잡혀 있을 리는 거의 없죠. 기상현상은 없다. 즉 대류는 일어나는데 기상현상이 없다. 그리고 대류가 일어날 정도로 그나마 좀 공기는 좀 밀도가 어느 정도는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유성이 이쪽에 진입하게 되면 유성하고의 마찰로 타들어가는 층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중간권이에요. 여기는 너무 희박해서 여기서는 타들어가는 게 눈에 띄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찰은 일어나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효과가 극대화돼서 별똥별의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열권은. 그리고 지구 대기권 전체 중에서 가장 기온 낮은 데가 중간권 계면. 그럼 중간권 계면이면 어디입니까? 중간권과 열권의 경계쯤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가 가장 온도가 낮더라. 자, 그리고 열권은 그 이상 최대 1000km까지 가고요. 높이에 따라 기온 상승, 공기 너무 희박하고, 굳이 얘기하면 전리층이 존재하고 극지방의 경우 오로라가 나타나는 곳도 열권입니다. 여기다가는 80km라고 했지만 극지방에 가면 열권이 한 50km 정도에서 만들어지니까 지상에서 가까워서 오로라가 나타나는 게 눈에 잘 보인다고요. 극광현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쵸? 뭐 태양에서 날아오는 대전 입자들이 지구 자기권에서 마찰로 인해서 뭐 빛을 발생하는 거를 우리는 오로라라고 부릅니다. 자, 기억하시고 여기다 잠깐 그래프로 살짝 그리면 온도, 높이에 따라서 4개의 층으로 구분하면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나누게 된다고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로 구분하고, 여기 무슨 권 계면? 대륙권 계면. 여기는 성층권 계면. 여기는 중간권 계면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수권으로 가봅시다. 수권. 수권은 크게 해수와 육수 또는 담수라고도 하는데, 요새 담수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쓰니까 저쪽으로 가보면
세 개의 층으로 구분한다. 그 세 개의 층은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이 활발한 혼합층,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수온 약층, 그 다음에는 수심 깊어지던 말던 수온이 거의 매우 낮은 한 4도씨 내외 정도 됩니다. 5도씨, 4도씨, 3도씨 가끔씩 영하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냉수층, 특히 얘는 수심하고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수심은 얼마 안 깊어. 예를 들어서 수심 2m야. 안 깊은가? 나한텐 깊어요. 수심 2m야. 정신한테도 깊잖아. 수심 2m야. 별로 바다 전체에서 깊은 건 아닌데 거기다가도 심해층이라는 말 쓸 수 있어요. 어떨 때? 극지방같이 표층마저도 수온이 매우 낮으면 거기는 심해층만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라고. 한 개만 더. 수온약층의 또 다른 표현을 우리는 밀도약층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층? 밀도약층. 그래서 조금 어딘가에서 개념서 조금 설명 많은 거 보신 분들은 수온약층이라고 해놓고 가로치고 밀도약층이라고 써있는 교재를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뭐 알다시피 우리 변리사 스쿨 교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또 다른 데서 수업 듣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연과학개론 교재가 많이 있을 텐데 여기서 하나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두 개는 같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변시에서는 같다고 놔도 답은 돼요. 우리는 어차피 답 맞추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럼 뭐가 차이가 나느냐? 밀도약층이라는 말이 좀 더 넓은 범위입니다. 밀도약층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수온약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여러 요인 중에서 수온만 가지고 분석하는 거고, 뭐만 가지고 분석한다고? 수온만. 점점 깊어졌더니 수온이 막 팍팍팍 낮아져 라는 뜻인데, 밀도는 어떻게 따지냐? 밑에서부터 위로 따지거든요. 밀도는 깊은 데가 밀도가 클 거 아니야. 그 위로 가면 밀도가 작아질 거 아니에요. 작으니까 위에 있겠지. 그러니까 바닷물이 지금 여기 있는 거야. 해수면이 여기쯤에 이렇게 있다고 치고 여기가 깊은 바닷속이라고 친다면 수온은 밑으로 갈수록 낮아질 것이고 밀도는 밑에서 위로 갈수록 낮아질 거라고. 그런데 수온약층은 정말 이거 가지고 수온만 가지고 따집니다. 수온만. 그런데 밀도약층은 밀도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해수의 밀도가 만약에 크려면 수온은 낮아야 되고 염분이 높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위로 가면 수온이 높아지니까, 위로 갈수록 수온이 높아지니까 밀도가 작아져. 밀도약층. 근데 여기 수온이 낮아지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 어떤 뭐 알 수 없는 이유로 염분이 높은 게 아니라 염분이 낮아지면서 밀도가 작아질 수도 있단 말이야. 기억나시나 모르겠지만 TS도라고 있습니다. TS도.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해수의 밀도가 커진다. 여기다가 해수의 온도 그래프를 쭉 그렸을 때 위로 올라가면 수온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낮아져. 이거 수온약층인 거야. 근데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는 뭘까요? 이거 여기가 수온이 낮은 거니까 뭐 0도, 여기 뭐 20도라고 치면 여기서부터 보라색 말고 빨간색으로 가볼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수온은 크게 많이 감소하지 않았어. 그냥 조금 감소했어. 근데 염분이 확실하게 많이 줄었죠. 그래서 염분이 줄어드는 바람에 밀도가 작아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도 밀도약층이냐? 여기도 밀도약층. 여기는 수온약층이라서 밀도약층.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리. 수온약층이라는 말과 밀도약층이라는 말이 엄격히는 꼭 같은 말은 아닌데 변시에서는 해석은 똑같이 하는 게 그냥 문제 푸는 데는 유리하다. 알겠죠? 어디 가서 그럼 이런 얘기는 어디 가서 하느냐? 어디 다른 사람들 공부할 때 잘난 척하러 갈 때. 아이 원래는 같은 게 아니죠. 아니면 나중에 문제 풀고 태클 걸 때. 그 출제진들한테 태클 걸 때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내다가 그냥 주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자, 한 가지 팁 드렸으니까 태클 한번 걸어주시면 좋겠고, 지구과학에 태클 걸 만한 것들이 한 서너 가지 정도 돼요. 출제하시는 분들이 원체 뭐랄까
좀 진지하게 문제를 안 내가지고 실수가 등장하는, 그러니까 문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거기엔 약간의 똥꼬집도 들어가죠. 아니다, 내 말이 맞다. 저는 그런 짓 안 하지만. 선생님이 틀리면 진짜 그럴 때는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응징. 또 한 개는 뭐냐? 옛날식 표현 쓰다가.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수권이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번엔 직권으로 갑니다. 직권, 지표면과 지구 내부인데, 직권의 층상구조라든지 성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진파의 속도 분포를 가지고 나타내는 건데, 이거 지구 내부의 물리량, 우리 교재에 있었습니다. 그래프 한번 꼭 파악하세요. 알겠습니까? 지진파의 속도, 그 다음에 뭐 온도, 밀도, 이런 것들 나타난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프 파악 꼭 하시기 바라고, 밑에 이제 진원거리라고 써 있는데 정리해 볼까요? 진앙이라는 말과, 아니다, 진원부터 쓸까? 진원과 진앙 구분해야겠죠? 땅속 지점, 이건 지표면상의 지점. 특히 진앙 찾는 방법 중에 어떤 게 있다? 관측소 A에서 볼 때는 뭐 진원, 저기 나와 있는 진원 거리가 100km, 관측소 B에서 볼 때는 70km, 관측소 C에서 볼 때는 120km. 이래가지고 진원 거리에 해당하는 원을 그린 다음에 이 A와 B 사이에 접하는 선, B와 C 사이에 접하는 선, 그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접하는 선, 그 다음에 A와 C 사이에 접하는 선 쭉 그면 여기 점 하나 만들어진다 그랬고, 이 점이 진앙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진원은 어떻게 따진다고요? 뭐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커다란 진앙을 찍었더니 여기가 진원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선을 쫙 긋고, 사실은 진원은 이 땅 속에도 있는 거잖아. 땅 속에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요 길이에 해당하는 요 땅 속의 지점을 찍어가지고 요렇게 올려서 요 깊이가 진원의 깊이다라고 할 수도 있다고요. 그림이 좀 애매하게 되긴 했지만 요렇게 찾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진앙과 진원 찾는 과정이 되겠고, 특히 진원거리 구하는 식에서 P파의 속력 빼기 S파의 속력 분의 P파의 속력 곱하기 S파의 속력 곱하기 PSC가 뭐였습니까? P파 도달 후 S파가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 P파 도착 후 S파가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 이거를 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P파에 걸린 시간을 TP라고 쓰고 S파의 시간을 TS라고 쓰면 PSC는 어떻게 됩니까? TS-TP입니다. 왜요? 얘가 느리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 아니야. 12시 00분 10초에 P파가 왔다. 12시 00분 25초에 S파가 왔다. 25 빼기 10을 해야 되니까 S파의 시간에서 P파의 시간 뺀 거고요. 요걸 이용해서 진원거리 구하는 거 되게 심심찮게 많이 나옵니다. 뭐 등등을 이용해서 지구 내부의 구조를 파악해 봤더니 그게 지각과 멘틀과 뒤에 외핵과 내핵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죠. 지각은 또 대륙지각, 두께가 좀 두껍죠. 밀도는 약 2.7g per 세제곱 센티미터. 화강암질 암석이 주성분으로 되어 있으며, 요새는 화강암질보다 유문암질 암석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 변시에 나오는 내용들은, 개념들은 좀 올드한 걸로 많이 쓰다 보니까, 또 출제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그래도 알아둡시다. 반면에 해양지각은 두께 되게 얇고요. 밀도는 좀 커졌습니다. 현무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화강암질 암석이면 SiO2 성분이 많다. 그래서 주로 규장질 암석이라고 합니다. 무슨 암석? 규장질 암석이라고 하는데, 현무암질 암석은 SiO2가 되게 적어요. 얼마나 적냐? 보통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얘는 한 3분의 2 정도 이상 되고요. 얘들은 고철질암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얘네들은 주성분이 SiO2 땡땡땡 얘가 메인인데 얘는 그런 애들은 반도 안 되고 철도 들어있고 칼슘도 들어있고 또 뭐도 있을까 또 마그네슘도 들어있고 이렇게 밀도가 큰 애들이 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철이 금속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밀도가 더 클 수밖에 없다고요. 여기 뭐 원자번호 얘네 쪽이 더 큰 애들이니까. 그리고 모호면 요거 별표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을 모호면이라고 하고 성분도 달라졌으니까 저 경계를 기준으로 지진파의 속도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바닷물을 만들어 놓는다면 보세요. 여기 한 30에서 40km 대륙지각 화강암질 5에서 8km 해양지각 그 다음에는 뭐다?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 무슨 면? 모호면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이라는 모호면 그 밑에는 무조건 멘틀입니다. 근데 뭐 세상 일이 그렇지만 딱 무슨 뭐 칼로 뭐 두부 자르듯이 딱 끊기냐 모호면 기준으로 바로 밑에는 멘틀이긴 한데 여기랑 크게 밀도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물론 여기하고 여기 차이가 많이 나냐 그럼 차이 좀 나겠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지각과 멘틀도 한 그 정도까지 합쳐가지고 우리 뭐라 그러죠? 암석권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이제 판구조론에 나오는 거죠. 암석권이라 그래서 화강암질, 현무암질, 감남암질, 그 다음 밑에 하부 멘틀은 여기도 참고로 상부 멘틀이긴 한데 밑으로 갈수록 밀도 점점 더 커진다는 거. 여기가 2.7, 여기가 3.0, 여기가 3.3 정도 됐단 말이에요. 모호면 위치 기억하세요. 암석권과 연약권의 경계가 아니라 지각과 멘틀의 경계가 모호면이고요. 지각 평형설 또 별표. 가벼운 지각이 무거운 멘틀 위에 떠 있으면서 평형을 유지한다. 그래서 에어리설과 플랫설이 있다. 많이 봤죠 이거? 에어리설은 지각의 두께는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다른데 균형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위에 깎이면 솟아오르고 뭐가 쌓이면 가라앉는다. 그러니까 밑에 깊이가 다 다르다. 전체적으로 밀도는 다 비슷하고 밑에 경계의 깊이도 다르다. 근데 플랫설은 뭐예요? 플랫설은 위에는 울퉁불퉁할 수 있는데 밑에가 다 똑같다. 밀도가 작은 애, 밀도가 큰 애. 이렇게 구분하는 게 플랫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 두 개 절충해서 설명한다라고 보통 나오죠. 자, 이건 뭐 기출에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많이 보셨을 만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모호면부터는 멘틀이라고 부르고 모호면에서 2,900km까지 2,900km면은 이제 외핵과 내핵의 경계입니다. 요게 미안 말 잘못했어요. 멘틀과 외핵의 경계입니다. 멘틀과 외핵의 경계. 그지? 여기까지가 멘틀. 그러니까 멘틀이 부피로 치면은 지구 내부에서 80%나 차지하는 거예요. 그죠? 가장 큰 부피에 해당하는 곳에 지각 빼고 나머지 공간을 거의 다 먹고 있는 거잖아요. 지진파의 주시곡선 P파, S파가 전달되는 그 곡선상의 꺾임, 즉 불연속면을 통해 멘틀도 밑에 어딘가에서 끝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고체 상태로 되어 있으며 물론 연약권이라고 불리는 어디에서 어디? 약 100에서부터 400km 깊이에 해당하는 요 구역은 연약권이라 해서 유동성 고체로 되어 있지만 여기도 고체는 고체란 말이에요. 멘틀은 그래서 고체. 참고로 한 700 밑으로 내려가면 그냥 일반적인 고체. 그리고 질량도 최대더라. 쪽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피는 80%인데 질량은 지구 내부에서 한 절반 좀 넘게 차지하는 구간이 멘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외핵. 외핵은 약 2900에서 5100까지 해당하는 5100에서 참고로 지구 반지름이 약 6400이니까 5100부터 더 안쪽까지는 또 뭔가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5100km 레만면까지 어떻게 알아내었다? 지진파의 암형대를 통해서 알아내었다라고 하죠. 여기 보면 이제 지심각이라는 말 뒤에 여기 나오나? 여기에서 지진파를 빵 하고 쐈다. 그러면 지진파가 이 안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커지니까 지진파가 이렇게 꺾여져 나옵니다. 그죠? 꺾여져 나옵니다.
여기까지를 또는 여기까지를 지심각 90도라고 합니다. 지심각 90도. 땅 속을 통해서 따진 각도. 여기 봐봐. 요 라인상에서 봤을 때 90도, 90도. 근데 지진파를 쏘면 어디까지? 대략적으로 한 110도까지는 몇 도까지요? 110도까지는 한 110도까지는 무슨 파 다 온다? P파, S파 110도가 아니죠. 103도. 103도까지는 자꾸 다음 거 얘기하려다가 다음 거를 자꾸 섞어버리네, 머릿속에서. 103도까지는 P파와 S파가 같이 검출이 된다. 그 얘기는 P파, S파 오는데 크게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103도부터는 P파도 S파도 일단 끊긴다. 어디까지? 대략적으로 142도 정도까지. 이제 반쪽만 그려볼게요. 여기에 해당하는 곳까지 끊긴다. 그러니까 여기는 또 오긴 온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뭘 할 수 있느냐? 중심에서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반지름으로 한 또 이렇게 원을 하나 만들게 되면 여기는 이 안쪽은 맨틀이 아니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내부에 뭘 찾아냈다? 핵이라는 곳을 찾아냈다. 그러니까 S파는 아예 이제 이 뒤로는 아예 아무것도 못 갑니다. 왜냐? 외핵이 액체라는 게 나중에 알려졌고 S파는 액체인 곳을 통과 못하니까 이 103도부터 여 끝에 제일 마지막에 180도까지에 이르는 이 부분을 S파의 암영대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안 보이는 곳, 나타나지 않는 곳이란 뜻이에요. 암영대. 이 암영대가 P파, S파가 다릅니다. 참고로 여기 142에서 180까지는 P파의 암영대는 아닙니다. 그죠? S파만의 암영대가 되는 거지. 그런데 아까 제가 하려고 했던 거 110도쯤에서 또 뭐가 나온다? 약 110도쯤에서 약한 P파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안으로 들어간 이 안으로는 지진파의 P파가 또 어딘가에서 튕겨져 나오는 애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내부에 뭘 만들었다? 핵도 또 두 개 층으로 나눠져서 어떻게? 내핵과 외핵으로 구분이 되더라. 요렇게 알아내게 된 게 지구 내부 구조가 되겠고 이 지진파의 암영대. 자, 구분하세요. 103도에서 142도는 P파와 S파의 암영대. 근데 거기다가 S파는 또 얼만큼도? S파는 142도에서 180도도 암영대. 결론 S파는 103도에서부터 180도까지가 전부 다 암영대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참고로 이 약한 P파는 어떻게 하나요? 암영대인데 그냥 어떻게 살짝 나온 거니까 여기도 그냥 암영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P파에. 자, 그리고 외핵은 액체 상태다라는 얘기 아까 했었고요. 그죠? 철과 니켈이 주성분인 액체로 된 부분이더라. 반면에 내핵은 5100부터 지구 중심까지고 암영대 구간의 약한 P파 110도에서 그리고 고체 상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리량, 무슨 양? 물리량 파악되는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 속에 그래프들의 기울기도 물어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깊이에 따른 온도 변화 증가량이 누가 더 크냐 이런 거. 친구, 어디가 밀도가 제일 크냐? 예를 들어 밀도 변화 그래프를 지진파의 속도가 어디가 제일 크냐? 밀도야 무조건 안쪽으로 갈수록 큰데 온도도 안쪽으로 갈수록 높은데 특히 밀도나 온도 변화의 양상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각에서 맨틀로 들어갈 때는 온도가 팍팍 늡니다. 근데 이제 몇 천도까지 올라가 버리면 그만큼의 깊이를 들어가도 그만큼의 온도 변화가 생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깊이에 따른, 여기다 써드리면 깊이에 따른 지온 증가율. 얘는 오히려 솔직히 안으로 들어가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의외인 것 중에 몇 개 또 쓰면 지진파의 속도가 최대인 곳. 뭐 S파는 가다 잘라 먹히니까 주로 P파. P파의 속도가 최대인 곳은 어디게요? 맨틀과 외핵 사이의 경계입니다. 아까 무슨 면이었죠?
구텐베르크면 여기가 재빠르고 갑자기 훅 떨어져 버려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익숙하게 계속 눈에 익혀야지만 쉽게 풀 수 있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고체 상태 한 개만 더 얘기하고 좀 쉽게요. 뭐냐면 내핵하고 외핵 보시면은요. 내핵하고 외핵을 보시면은요. 여기는 외핵은 액체 상태고 내핵은 고체 상태입니다. 그리고 성분도 거의 같다 그랬죠. 철과 니켈. 여기도 철과 니켈. 근데 여기는 고체 상태야. 이건 철과 니켈이 녹은 거네. 그러면 외핵과 내핵의 온도는 어디가 높아요? 내핵이 높아요. 근데 여기도 녹아있던 애가 여기서 왜 안 녹아? 압력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도 문제거리로 딱 좋겠죠. 그러니까 좀 얘기하면 그 내핵 그 지점에 온도가 압력을 감안한 그 철과 니켈의 용융점보다 낮아서, 그러니까 녹을 수 있는 온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깥쪽은 온도가 더 낮은데도 용융점 자체가 워낙 낮으니까 쉽게 녹아버린 거고.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지구 내부 구조까지는 얘기해봤고, 잠시 쉬었다가 그 밑에 있는 지구의 구성 물질부터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갈게요.